1980년대 뉴욕에 한 도시 전설이 퍼집니다. 아이들이 늦은 밤 거리를 돌아다니면 크롭시라는 괴물에게 붙잡혀 가거나 죽임을 당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후 밝혀진 크롭시는 상상 속 괴물이 아니라 진짜로 존재하는 인간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할 세계의 살인마는 도시 전설 속의 주인공이 된 남자 안드레 랜드입니다. 안드레 랜드, 본명은 프랭크 로스툼 루샨이며 1944년 맨해튼 출생입니다. 그에게는 여동생이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여동생이 어느 다큐멘터리에서 인터뷰한 바에 따르면 안드레 랜드는 다른 연쇄범들과는 다르게 집에서 어떠한 학대나 폭력을 당한 적이 없고 그냥 평범한 유년기를 보냈다고 합니다. 1958년 그가 14살이던 해에 아버지가 눈을 감고 뒤이어 그의 어머니 역시도 브렌트우드에 위치한 필그림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여동생이 자주 면회를 갔다고 합니다. 1966년부터 1968년 사이 안드레 랜드는 본명인 프랭크 로스툼 루샨이 아니라 프랭크 로스툼 브루셋이라는 가명을 쓰고 윌로우브룩 스테이트 스쿨이란 곳에 취직하게 됩니다. 그가 취직한 이 윌로우브룩 스테이트 스쿨은 일반적인 학교가 아니라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불편한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수용하는 시설이었습니다. 랜드는 이곳에서 난동을 피우거나 통제가 되지 않는 수용자들을 제압하는 직원으로 일했고 종종 재활치료를 돕는 재활사로도 활동했습니다. 그가 벌인 이후의 범죄 행적들을 살펴보면 피해자들 중에는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랜드가 이 시설에 취직했던 것 역시도 그러한 행위와 밀접한 연관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1969년 5월 랜드는 사우스 브롱크스의 한 공터에서 당시 9살이던 소녀를 꿰어내서 납치한 뒤 차 안에서 나체 상태로 범행을 시도하다가 마침 근처를 지나던 경찰에게 발각되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고 4년형을 선고받습니다. 약 2년 정도를 복역한 뒤에 1972년 가석방 심사를 받고 풀려나옵니다. 이때부터 그는 자신의 이름을 안드레 랜드로 개명합니다. 1979년 그는 15살의 미성년자를 포함한 2명의 여성에게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체포되었지만 기소는 되지 않아서 그냥 그대로 풀려나왔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범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1983년 놀고 있던 아이들을 아무런 합의도 없이 갑자기 자신의 차에 태운 다음에 근처의 공항으로 데려갔던 것입니다. 아이들의 수가 11명이었기에 랜드는 쉽게 범죄를 저지를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은 아무도 다치거나 하지 않았지만 그는 납치 미수 혐의로 체포되어 10개월간 복역합니다. 시간이 흘러 1987년 한 소녀가 실종되었습니다. 제니퍼 슈와이거라는 이름의 이 소녀는 12살이었는데요.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던 소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녀를 본 목격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목격자들은 어떤 남자를 지목했는데요. 그들이 마지막으로 제니퍼를 봤을 때는 그 알 수 없는 남성과 함께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경찰들은 목격자가 묘사한 남성을 즉시 수배합니다. 그리고 붙잡힌 것은 안드레 랜드였습니다. 랜드는 그때 제대로 된 직장도 없어서 스테이튼 아일랜드 지역에서 노숙을 하던 상태였습니다. 그를 조사하던 중 뜻밖의 범죄들이 밝혀집니다. 현재까지 알려졌거나 의심되는 안드레 랜드의 피해자들은 제니퍼 슈와이거를 포함해서 총 10명입니다. 이들 중 미성년자는 6명이나 되고 그 중에는 10살도 채 되지 않은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 앨리스 페레이라 1972년 실종될 당시 그녀의 나이는 겨우 5살이었습니다. 7살이던 오빠와 놀고 있던 앨리스는 오빠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사라졌습니다. 앨리스가 실종되던 당시 부모가 이혼한 상태였고 아이들의 양육권이 어머니 쪽에 있었기 때문에 경찰들은 아버지가 데려갔다고 의심했지만 조사 결과 아이들의 아버지에게는 혐의가 없었습니다. 앨리스가 실종된 곳은 스테이튼 아일랜드에 위치했던 타이센스 레인이라는 이름의 아파트였는데요. 안드레 랜드가 이때 이 아파트에서 페인트를 칠하는 기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 실비아 앨리스 로우스키 1975년 실종되었으며 당시 나이는 22살이었습니다. 역시 스테이튼 아일랜드에서 실종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밤 남자친구와 영화를 보고 나오다가 말다툼을 하던 도중 차에서 내렸고 혼자서 집까지 걸어가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행적이 묘연해졌고 어떠한 연락도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납치되었다고 의심받는 장소는 당시 안드레 랜드가 노숙을 하던 곳 근처였습니다. 세 번째 피해자로 의심되는 오드리 네렌버그, 1977년에 실종되었으며 당시 18살이었습니다. 그녀의 집은 브루클린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어느 날 밤 담배를 사러 나갔다가 실종됐습니다. 그녀가 실종된 그날 밤늦게 집에 전화가 걸려왔고 딸의 전화라고 생각했던 아버지는 어떤 낯선 남자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자신이 딸을 납치했다고 설명한 뒤 다시 전화를 걸 때까지 돈을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돈을 모으는 대신 경찰과 FBI에 곧바로 신고를 했습니다. FBI에서는 요원들을 파견했는데요. 다시 한번 전화가 걸려오면 추적을 하려 했지만 남자에게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그녀가 실종되기 전의 일을 떠올립니다. 이틀 전에 스테이튼 아일랜드 지역에 있는 극장에 갔었던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안드레 랜드가 노숙을 하던 곳 근처였습니다. 네렌버그에게는 선천적인 조현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는데요. 특이하게도 그녀의 조현병 증상 중에는 한 번 방문한 곳을 다시 찾아가는 현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담배를 사러 나간다던 그녀가 도중에 조현병 증상이 발병해 극장 근처로 향했고 그곳에서 우연히 안드레 랜드의 눈에 띄게 되어 납치를 당하게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네 번째 피해자 신리, 실종 당시 44살이었습니다. 1978년 7월에 자신의 집 근처에서 실종되었으며 8월 달에 결국 숨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사인은 목이 졸려 교살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섯 번째 피해자 루이스 아트웰 42살이었습니다. 1978년 10월에 실종되었습니다. 새벽 6시 주차장에서 실종되었는데 목격자들은 어떤 남자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지상에 있는 주차장이었지만 새벽 6시라 깜깜했는데 어서 따라오라고 외치는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피해자 아트웰이 비명을 지르며 당신은 날 때릴 거야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목격자들은 피해자의 비명을 듣자마자 신고를 했지만 이미 그녀와 정체불명의 남성은 모두 사라진 뒤였고 약 20m 떨어진 곳에서 그녀의 자동차 열쇠가 발견됩니다. 그러나 이후 그녀는 영영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피해자와 다섯 번째 피해자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 둘은 모두 안드레 랜드가 근무했던 윌로우 브룩 스테이트 시설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두 피해자들은 불과 2개월간의 간격을 두고 실종되거나 숨진 채 발견되었으며 랜드가 근무했던 곳에서 일했다는 공통점 때문에 그의 소행으로 강력하게 의심받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피해자 브렌다 세실리아 크롤리, 실종 당시 16살이었으며 지적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1980년 3월에 실종되었으나 그녀의 어머니는 따로 실종 신고를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브렌다의 가족에게는 기묘한 일이 뒤따릅니다. 그녀가 실종된 지 1년 후인 1981년에 브렌다의 어머니가 목이 졸려 숨진 채 발견되고 집에 누군가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두 가지 기괴한 사건의 용의자는 붙잡히지 않았지만 브렌다 세실리아는 안드레 랜드가 선호하던 피해자들의 특징에 가장 잘 부합하는 인물이었기에 랜드가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릅니다. 일곱 번째 피해자 앤 홀리 휴즈, 실종 당시 7살이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인 홀리 카더움은 1981년 실종 당일 휴즈에게 비누를 사오라고 심부름을 보냈으나 딸은 그 뒤로 영영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휴즈가 실종된 지 한 달 후 집에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낯선 남성의 목소리는 자신이 딸을 데리고 있으며 딸을 보고 싶다면 자신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말하고 휴즈의 어머니에게 잠시 자신과 만나자고 말합니다. 그녀는 근처에 미리 잠복할 형사들과 함께 유괴범이 말한 약속 장소로 나갔지만 약속과는 다르게 남자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랜드의 검거 후 휴즈의 가족은 그의 목소리가 당시 걸려온 유괴범의 목소리와 굉장히 흡사하다고 말했고 몇몇 목격자들은 자신들이 목격한 자동차가 랜드가
랜드가 몰던 녹색 자동차와 똑같았다고 말합니다. 경찰들은 자동차의 내부를 조사했지만 안타깝게도 어떤 증거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랜드는 이 사실을 몰랐던 것인지 자신이 휴즈를 만났다는 것을 자백하고 말았습니다. 휴즈와 잠시 숨바꼭질을 한 것이 전부였고 자신은 그녀의 실종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지만 2004년 열린 재판에선 실종의 강력한 연관성이 인정됩니다. 8번째 피해자 티아 헤즈 잭슨 11살이었습니다. 1983년 8월에 실종되었으며 이때는 랜드가 다른 혐의로 복역하고 있다가 석방된 지 얼마 안 된 시기였습니다. 원래 살고 있던 집에 불이 나버렸기 때문에 어머니를 포함한 4명의 가족과 함께 모텔에서 장기 투숙하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실종 당일 잭슨은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근처의 가게에 심부름을 가게 되었지만 3시간이 지나도 그녀가 돌아오지 않자 어머니가 경찰에 실종 신고를 냈습니다. 안드레 랜드는 잭슨의 실종이 일어났던 모텔과 불과 6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노숙을 하고 있었고 잭슨의 어머니의 증언에 따르면 모텔 주차장에서 랜드를 몇 번 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도 랜드를 조사하고 여러 차례 추궁했으나 끝내 연관성을 찾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9번째 피해자 행크 가포리오 22살이었습니다. 1984년에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습니다. 그 역시 지적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실종이 일어났던 날 그는 술을 마시러 술집에 갔으나 술집에서 그에게 서비스를 거부했는데요. 이때 이것을 목격했던 안드레 랜드가 행크에게 술을 사겠다고 유혹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행크가 목격된 곳은 식당이었습니다. 행크는 어떤 남자와 함께 식당에 들렀는데 남자의 인상착의는 랜드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행크는 이후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피해자인 제니퍼 슈와이거 12살이었습니다. 1987년 7월에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으며 안드레 랜드와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즉시 랜드를 체포했습니다. 그녀를 어디에 뒀냐고 물었지만 랜드는 밝히지 않았고 결국 그가 마지막으로 노숙을 하던 장소인 윌로우브룩 스테이트 시설 근처에 대규모 인력이 투입되어 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약 한 달간에 걸쳐 수색이 진행되었는데요. 한 소방관이 땅속에서 제니퍼의 유해를 발견합니다. 경찰이 도착해 확인한 유해의 주인은 제니퍼였고 이들은 근처에서 랜드가 머물렀던 흔적 역시 발견합니다. 랜드는 제니퍼 슈와이거 납치 혐의로 체포됐고 경찰과 검찰 측에서 납치 혐의는 증명했지만 목숨을 빼앗았다는 증거는 찾을 수가 없었기에 1급 유괴 혐의만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부와 배심원들은 안드레 랜드에게 가석방 없는 2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 다시 한번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981년 일어난 홀리 앤 휴즈 납치 혐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랜드는 납치 혐의로만 재판을 받았고 다시 한번 가석방 없는 25년형을 선고받습니다. 만약 그가 충분히 오래 살아있을 수만 있다면 93살이 되는 해에 가석방 심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검경 측에서는 랜드가 피해자들의 실종뿐 아니라 그가 직접 목숨을 빼앗았다고 강력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랜드의 수감 당시 함께 같은 감방을 썼던 수감자가 그가 직접 저지른 행위를 자신에게 고백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행위를 꽤나 자랑스럽게 여겼는지 그는 자기 자신을 또 다른 유명한 범죄자인 테드 번디나 마찬가지라고 떠벌리고 다녔다고 하는데요. 직접적 증거가 발견되지 못해 납치 혐의만 적용되었습니다. 안드레 랜드의 사건은 도시 전설과도 연결됩니다. 뉴욕에 퍼져있던 크롭시라는 괴인에 대한 전설은 이미 오래전부터 유명했었는데요. 갈고리 손을 가지고 있는 이 크롭시는 늦은 밤까지 노는 아이들이나 혼자 있는 아이들을 납치해서 데려간다는 내용의 괴담에 등장합니다. 아이들을 겁주는 용도의 괴담이었습니다. 이후 랜드의 사건이 유명해지게 되고 사건의 내용이 크롭시 전설과 너무나 흡사했기에 그는 곧 살아있는 도시 전설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2009년 크롭시라는 제목의 영화가 개봉합니다. 랜드의 사건을 다시 한번 조명하는 내용인데요. 크롭시 전설 그리고 피해자 가족들을 인터뷰하며 현재는 폐쇄된 윌로우브룩 시설까지 탐방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다큐에서는 랜드가 혼자서 범죄를 벌인 것이 아니라 그를 도와준 공범이나 집단이 있다고 예상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실종된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아직까지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크롭시 전설을 토대로 만들어진
만들어진 또 다른 영화가 있습니다. 1980년대에 제작된 공포영화 버닝입니다. B급 리뷰님의 채널에서 이 영화를 리뷰해 주셨는데요.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댓글에 링크를 적어두겠습니다. 과연 그가 납치했던 실종자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또 정말로 그를 도와준 다른 집단이 존재했던 것일까요? 현실 속에 존재한 괴담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인물 안드레 랜드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의 힘으로 다음에도 재밌는 미스터리로 찾아오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